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네. 예, 자, 임 변호사님 지금 정권이 네. 부동산 문제로 네. 이제 그린벨트 푸는 게 네. 자, 문재인 지시가 있어서 그린벨트 군부대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지시가 없이 밑에 뭐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나 이런 사람들의 각본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의 지근거리 인사들은 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제 문재인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좀 뭐 반대 혹은 이제 신중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뭐 문재인의 어떤 결심이 전달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기 군인들이 국방부가 네. 그 김현미를 네네네. 용산에 이제 쌍방에 한 5명씩 대동하고 네. 만나서 네. 서울 시내 네. 군부대 부지 네. 하고 이제 또 수도권 네네. 부지를 내놔라. 네네. 거기는 뭐 좀 사용도가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실제 지금 사용 중인 부대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걸 내놔라고 했을 때 국방부가 문재인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 네. 그걸 이야기했을까요? 네,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문재인이 지금 이 그린벨트 해제를 부동산 문제의 최종 해답안으로 지금 뭐 본인 생각이든 밑에서 이야기해서 그것이 옳다 생각해서 그렇든 어쨌든 문재인 스스로가 그걸 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간단하게 뭐 이명박 때 이제 그 롯데월드 이제 롯데월드 2 이제 이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남 비행정에서 서울공항에서 이제 활주로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 군 내에서는 그 뭐 이명박이 뭐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하하다가 이제 끝내 강행하자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내비치니까 뭐 그대로 수용돼서 건축허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뭐 공군 비행장에 활주로 하나 트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심지어 국방부가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어떤 뭐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의지 없이 그게 가능하냐? 그건 뭐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자 하면 결국은 그 문재인에 대해 지금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등 그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이 이제 그린벨트 반대를 네, 이제 밀고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문재인이 그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다른 어떤 문제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지금 레임덕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이런 측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신중해 내지는 이제 그걸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뭐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좀 그러니까 레임덕의 형상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소장님께서 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해 주시지만, 만약에 현재 지금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공급에 의해서 뭐 해결한다는 면이 일부 긍정할 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의한 공급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 확실한 그는 뭐 누구와도 다 100% 동의하겠지만, 예전 이명박 때 보금자리 주택처럼 그냥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로또를 그냥 주는 거 외에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선택적 로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아무런 뭐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이런 거에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적인 결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그러니까 이런 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내지는 그걸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표출되는 게 아니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린벨트 부지 해제 부분이 결국은 강남 3구에 주로 쏠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라는 거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지금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뭐 일부 물론 이제 따닥따닥 다 긁으면은 뭐 몇만 가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보금자리 주택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또 게다가
이제 그 강남 상구 주민들한테도 이게 결국 좀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하고 관계없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물론 강남 상구 지역에 이제 뭐 서울 수도권의 간선도로망이 가장 잘 돼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위례 신도시나 이제 이런 신도시 생기면서 사실 뭐 분당 수서, 뭐 분당 내곡 등의 어떤 간선도로가 정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도 교통 수요에 대한 이제 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뭐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실효성이 없고 다만 이제 그 인근 주민 살고 계시는 이 주민들한테 어떤 뭐 물론 좋은 여건이긴 하지만 그 여건은 악화되는 별로 아무런 정책적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을 지금 문재인이 추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공급한다 하더라도 공급 가격이 옛날에 이명박 때 보면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이 1,0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1,000만 원이면 예.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다면 한 뭐 2천만 원도 훨씬 넘을 가격일 거라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비싸게 공급되는 부분이 물론 시세보다 조금 쌀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것도 뭐 무한정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네. 거기에 속한 몇 명한테만을 그러면 국민들을 누구한테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선택적으로 또 강남 살 욕구를 가진 사람한테만 선택적으로 로또를 주겠다. 그것밖에 더 됩니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 상구에 뭐 그게 어떤 뭐 형태로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소득으로 따졌을 때 뭐 가계 소득으로 한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어떤 뭐 이 젊은이들이 어떤 그런 보금자리 그런 해당 주택을 뭐 분양받거나 할 수 있는 기회라도 확대된다면 모를까. 아마 이번에도 아마 이제 상당 금액은 이제 그 뭐 대출이나 이런 것이 금지가 되면서 상당히 그 현금을 보유한 사람 아마 공급가를 아마 낮춘다도 30평대 기준으로 아마 뭐 6억 내지 7억 정도 되는데 그 돈에 뭐 한 반 이상을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좀 돈은 좀 있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 한 번만 더 줘서 또 당연히 분양받고 뭐 그를 뭐 처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5년 내지 10년 정도 제한한다 그러지만 아니 시세의 절반 내지는 이 정도에 제가 만약 저라도 시세의 한 절반 정도에서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뭐 한 5년 10년 뭐 심지어 15년 기다려서 하여튼 되면 무조건 시세 내가 받았던 분양가의 2배 이상을 제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못 기다릴 사람이 누가 그거 뭐 저금한다고 장기 적금 넣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기율이 높은데 네. 그러니까 뭐 현금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정말 뭐 한 99% 이상의 국민들한테는 크게 뭐 의미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 정책을 그다음에 정말 뭐 50년 가까이 50년 동안 정말 잘 관리되었던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필요하니까 해왔던 거지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데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하는 거는 도시가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냥 회색색 콘크리트로 이렇게 발라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도시 외곽은 그렇습니다. 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네. 하는 환경적인 입장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제일 또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하시는 게 소장님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런 것들 그린벨트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중에 변해서 뭐 그 어떤 부지를 또 그 어떤 새로운 또 뭐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뭐 어떤 도로를 놓는다거나 뭐 이럴 때 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비용으로 또 예비용으로 또 항상 그게 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게 뭐 선장님이나 전화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선선 이제 갖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뭐 확실한 결과를 놓을 수 있는 정책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야 그린벨트가 아니라 뭐든 없앨 수 있겠지만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로는 그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뭐 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논리는 뭐 대세의 논리인데요.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그렇습니다. 완화해라.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사람 다 해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주라. 규제 완화해서. 그런데 문제는 규제 완화해서 공급을 확대하면 그 아파트 가격이 살 수 있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중산층이 그 가격이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 희한한 거는 한국의 부동산은 항상 공급 가격이 시세에서 출발해 버린다는 거죠. 네. 올라가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 가격은 최소
뭐 한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이상으로 공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 지금 어디를 봐도 새 아파트 그렇게 안 한 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새 아파트를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너무 네. 비싸서. 네, 실제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를 네. 내가 뭐 주택 청약에 늘어서 당첨이 돼도 우선순위로 기본적으로 뭐 한 30평이면 새 아파트가 10억 가까이 되는데 30평대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한된 공급 확대로 아파트를 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만 참여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나마 좀 돈이 없는 이제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뭐 갭 투자라던가 분양권 전매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웃기는 거는 뭐 영끌 한 3, 40대가 분노한다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3, 40대 중에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한 7, 8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부부가 전문직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부부가 뭐 공기업이나 연소득, 그러니까 가계소득이 한 1억 정도는 1억 정도는 되는 부부 그런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건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3, 40대 부부 중에 10% 정도 미만일 거라고 보는데 그럼 나머지 90%는 영끌이 아니라 형원을 소각해도 그 돈이 빌릴 수가 없죠. 빌려준데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빌릴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자꾸 이제 마치 3, 40대가 너네들은 5, 60대는 다 부동산으로 한 번씩 튀겨 먹고 재미 봤는데 우리는 재미 볼 기회를 없애냐라는 쪽으로 논리를 몰고 가는데 그 보수 언론의 그런 태도 보도 자체가 사실과 거리가 굉장히 먼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여튼 뭐 이제 당면한 거는 이제 문재인의 그린벨트에 의해 이제 그 부동산 어떤 이제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로, 뭐 제로보다는 오히려 마이너, 전체적인 뭐 정책 효과에서는 이건 뭐 대폭적인 마이너스인 게 분명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 등의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제 뭐 미래통합당 이런 이제 그 이른바 수구 세력들이 어떤 그런 주장도 이제까지 뭐 소장님 뭐 거듭 말씀하셨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에 의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거는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고 뭐 아마 그나마 좀 있었던 경우가 이제 뭐 노태우 정부 때 제 기억은 이제 분당, 일산 등의 이제 제 1기 신도시를 할 때 조금 안정이 됐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뭐 그 당시는 아직 뭐 대한민국의 어떤 국토 개발 수준이라는 경제 수준이 아직 미약할 때이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의 어떤 이제 신도시 개발이 가능했던 상황이지만 지금이야 지금 뭐 나오는 뭐 제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얘기하는 뭐 규모만 봐도 그에 훨씬 못 미치는데 그런 정책, 그런 소규모 공급을 가지고 뭐 어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뭐 보나마나 소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보나마나 이게 진입이 한정된 그러니까 뭐 카지노로 치면 이제 VIP 카지노에서 VIP들 키리에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런 논란 자체가 이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진실하고 관계없는 논란을 벌이는데 뭐든지 그냥 눈 감고 밀어붙이고 그냥 이렇게 국민들 이런 어떤 의견을 생각하지 않고 저들 마음대로 하는 정권이 왜 국가적 주택 공급은 절대 입을 안 떼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네, 정말 신기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경제 문제라는 게 뭐 저를 포함한 이제 경제 비전문가들한테는 경제 전문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여론조사했었더만 경제학 교수들이 정치인 다음으로 저기 지지율이 꼴찌고 그래서 국민들 일반이 모아놓은 의견이 경제학자보다 더 정확하더라는 게 수치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걸 뭐 쉽게 판단하시는 건 어렵지만 좀 국민들도 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일반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 할 게 하여튼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살고 있던 지역에서도 이제 새로 이제 재개발돼서 분양된 아파트에 이제 가격이 이제 2017년 이제 18년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다들 막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새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 골프 연습장도 이제 생기고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막 입주민 분들께서 막 줄을 서가면서 이제 새로 골프 하신다고 막 그러셨는데 물론 뭐 저 스스로도 뭐 제가 갖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체가 오르는 것 자체가 뭐 물론 뭐 그게 나쁘니까 저한테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들지만 다만 조금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조금만 생각을 넓히시면
뭐 그게 크게 뭐 무슨 국가적인 걸 떠나지 않아서 특히 이제 좀 연세가 뭐 좀 연배가 있으시고 특히 자식이 있으신 경우에 그 이제 아이들 그 자식들이 뭐 집 주거를 마련해야 되고 특히 결혼할 때 이제 뭐 하나를 챙겨줘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좀 안정적인 주거를 현재 시스템에서는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본인이 뭐 한두 주택 가지고 좀 고가의 주택 가지고 있다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문제는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 해서 결국은 전국에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가격에 대한 불안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폐해가 고스란히 그 하층 계층한테도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예전 뭐 시장 원리나 이런 것만으로 그 원리도 필요하지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원리만으로 이거를 풀 수 있다는 좀 망상은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그 지금 뭐 미군 그 내부가 미군 철수를 좀 논의하고 있다는데 결국 이게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 분담금 한 3천억 정도를 차이가 나는데 그 3천억을 합의를 안 해먹어서 네. 그 철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법적 용어로 지금 오전에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지금 철수 유도였다. 주한미군 축출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부동산에 주식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국민들이 미군 축출은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미군이 본격적으로 나가겠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오는 순간에 그건 끝이죠. 서울의 집값이나 주식 가격이 유지가 될 건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좀 제일 황당한 부분이 제가 이제 나이 50이고 당연히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그런 대로 뭐 고등교육을 마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당연히 주택이나 뭐 일부 주식 뭐 이 정도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되게 많죠. 그게 뭐 오르고 내리고 뭐가 좋고 어디가 뭐 뜨고 이런 얘기를 늘상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엇이 있간데 그런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것이냐. 무슨 하다못해 석탄이라도 이제 뭐 쓰지도 않는 석탄이라도 자원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삼성이랑 현대이랑 대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대한민국에서 구축이 되고 그게 성장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느냐. 당연히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런 안보 부담을 줄이고 또 미국이 제공하는 물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정말 뭐 왜곡된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자유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번영을 누리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한 기반인 주한 미군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차라리 관심이 없으면 모를까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값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대치동에 이사 와서 어떻게 학원가에 아이들 보낼까 이 생각을 하니까 참 이게 도대체 사람이 앞뒤가 그래도 좀 일은 맞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부동산 신경 쓰고 자식 교육 신경 쓰고 강남 8학군 신경 쓰면 네. 사람들이 네. 그게 한국의 이제 중상류층 네. 중산층이 아니라 네. 중상류층 이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태인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마치 고루한 이슈인 양 또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의식을 가진 양 뭐 미군 가라면 가지 자기들 필요 때문에 있지 우리가 뭐 좋아서 있냐.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좀 나는 이제는 좀 하나 조금씩 감축하지 말고 확 한번 빼가. 네. 나중에 전 국민이 돈 걷어서 네. 뭐 미군 주둔 특별세를 거둬서 한 10배 쳐주겠다고 뭐 한 10조 줘서 데리고 오더라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소장님도 좀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제가 만약 미국 입장이면 한 100배는 줘야 올 것 같습니다. 아니 뭐 100배로 때리면 100배 뜯겨야지. 그거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러야 될 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최근에 정말 백선영 장군님께 돌아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이제 이슈를 겪게 되고 이제 어떤 그 애도의 마음을 이제 크게 표시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신데 최근에도 참 그 논란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그러니까 미군만 하더라도 북군은 말할 것도 없고 6.25 전쟁 때 미군도 1950년 8월 초순쯤 되어야
북한이 끌고 왔던 T-34 탱크를 대적할 만한 이제 무기가 그때서야 들어왔다는 겁니다. 6.25 때 초반에 2차 대전 끝나고 그렇습니다. 미군들이 무기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량도 안 하고 예. 남 줘버리고 해가 예.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어요.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겨우 8월 초순 되어야 이제 예전에 그 창고에 처박았던 이제 셔먼 탱크 무기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셔먼 탱크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것도 다 창고에 넣어놔가지고 다 막 녹슬고 그래서 그걸 부랴부랴 수리해서 긁고 들어와서야 겨우 이제 T-34 탱크를 이제 저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육군 지상군 전력이 됐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선현 장군이 이끄셨던 그 다부동 전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나. 미군도 감당할 수 없는 T-34 탱크를 앞세운 북한의 지상군 전력을 그것도 수적으로도 열세인 상황에서 그거를 막아낸 백선현 장군의 어떤 그 부분 설사 우선 그렇게 막 그렇지 않다는 게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설사 그분이 일제시대 때 간도특설대에서 조선 독립군들을 호불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공만으로도 공과관은 물론 따로따로 잘 평가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의 공만으로도 정말 대한민국과 현재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구해준 사람들인 건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다 어쩌다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때 백선현 장군이 그 전쟁에 실패를 해서 우리가 김일성 치하에서 한 70년 살고 지금이라도 김정은 밑에서 좀 정말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몰려봐야 정말 백선현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의 뜻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니 정말 참 그런 생각들이 요즘에 문득문득 저는 많이 듭니다. 예, 참. 그래서 안보 부동산에는 민감하면서 부동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보에는 둔감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이중성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또 황당한 소리까지들 나오고 있어요. 부가세 인상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예.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가가치세 인상 예. 얘기가 예. 지금 솔솔 예. 흘러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예. 근데 소장님도 짐작하시겠고, 예. 다 대충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퍼주기 이제 종부세니 보유세니 이것도 짜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실제로 정부가 어떤 정치적 효과가 있을지언정 예. 세액 증대에 있어서 사실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해당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을 이제 뽑아내기가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가장 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부가가치세 인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979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오일 쇼크 등으로 이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제 부가세를 도입하고 78년부터 부가세를 도입하고 그런 부가세가 부과되는 그 시작 시점 즈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물론 다른 요인도 겹쳤지만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비극적인 최후로 또 연결되는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긴급 재난 지원금이다 무슨 수당이다 뭔 수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좌파 쪽에서는 그거 있는 사람 거 뜯어가지고 평등하게 분배의 정의를 이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제 부가가치세가 정말 이제 부가가치세 인상 말고는 사실 세수 확대의 길도 없기 때문에 만약 부가가치세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의 폭탄이 이제 일부 강남 부동산 소유자들이나 일부의 부유층이 아니라 이제 국민 전체 이제 뒤집어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문제라는 게 물론 조금이나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율이 현행 10%에서 그게 13% 이렇게 하여튼 오른다 11% 13% 오른다 할 때 그럼 제가 거래 경쟁력이 크게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를 내가 받았는데 이제 부가세율이 올랐으니까 그럼 당장 내가 인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제 수익의 감소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평양냉면 같은 경우인데 이제 거래 경쟁력이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가세가 오르면 바로 물질 가격을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가세 인상이란 거는 당연히 물가 상승을 동반하면서 대신에 이제 거래 교섭력이 별로 없는 이제 열악한 소비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 전 국민이 세금 폭탄으로 이제 신음하게 되는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 뜯는 데는 도가 트인 정권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참 국민들이요. 재난 지원금을 받거나 각 지자체들이 지원해주는 돈을 받는 분하고
그다음에 돈을 내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건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원숭이 조삼모사하고 그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던져주면 나중에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또 걷어야 될 건데 그건 결국 국민이 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2차 재난지원금 안 주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네. 또 그제 보니까 뭐 1가구 1주택이라든지 뭐 또 뭐 다가구 주택 보유한 게 죄냐하고 이제 데모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세금 올랐다고. 내가 그런 분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저렇게 재산에 민감한데 왜 집으로 월세 전세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저렇게 집회나 이런 걸 할 줄도 모르냐. 그래서 내가 있는 사람들, 그 데모하는 사람들 다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사람들 대리인 자산이 아니겠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지금 도대체 삶을 파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도 죽도록 일하지 않습니까? 워킹 푸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죠. 죽도록. 일을 해봤자 가난해서 못 벗어나고 집 한 칸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 그들은 분노할 줄 모르는가? 아, 내가 이게 참 진짜 이 한국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식 민주주의라 뭐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이제 한계인 문제인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게 뭐 저희가 뭐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제 홍콩의 이제 이른바 반중 민주화 운동을 뭐 정말 열렬하게 지지는 하지만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이제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거는 뭐 누군가 다 확인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홍콩 시민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어떤 공동체라던가 어떤 그 이런 체제 개혁에 좀 무관심했던 그런 분들로 이제 사실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몰리게 되니까 이제 정말 모든 이제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장기간에 걸친 이제 투쟁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바라건대 뭐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러저러한 것들 하자면 저도 뭐 이해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제 뭐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제 이른바 수구 우파들의 어떤 그 무능력과 그 무책임함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 이 좌파의 집권 뭐 3년 내지 4년 동안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좌파 수구 세력의 정말 모렴치와 그 다음에 정말 그 개인적인 영달만을 노리는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을 했으니 뭐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양쪽 진영에다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 근데 그러니까 뭐 포기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무언가 진짜 뭐 과연 나의 어떤 이익을 나와 나의 공동체 이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스스로 좀 이제 주장을 하셔야죠. 예. 자, 오늘 그 지금 파멸로 가는 2020년의 대한민국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